한국 같은 경우는 위로 공간을 열어놓긴 했습니다만 아마 경제 상황들 때문에 동결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경기 때문이라면 금리를 내렸지 왜 동결을 했겠냐. 아니다, 우리한테는 물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나 시장이 오해할 수 있는 시그널을 일단 차단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쉽사리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갔죠. 그래서 이게 계속 안 내려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어요. 네. 미국에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물가가 잘 안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이 있었는데 지난달에 나왔던 지표들 CPI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임금 인상률도 좀 그랬고 그 다음에 고용도 타이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블러핑인지 진짜인지를 몰라요. 네, 그거 가봐야 하는 거고 대신에 시장한테 자꾸 압박을 하는 분위기는 있는 거고요. 시장은 왜 흔들리냐? 시장은 제가 보기에 대략 한 5.25%까지는 이미 가격 매김을 했어요. 근데 5.5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 이상은 가격 매김을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5.5 이상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때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서 5.5든 5.75든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금리 올라가는 거를 소화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기준금리가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6%가 됐다 이러면 그 6%의 금리가 낮은 금리냐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높은 금리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1년짜리 예금은 한 7% 가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금으로만 생각하니까 일반인들은 예금 이자가 높아지네 하지만 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러면 한계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영업이익률이 금리가 6%면 영업이익률이 적어도 8에서 12%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안 나오면 적자나 적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안을 해보시면 이 금리가 경제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감이 오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시장이 어제는 조금 빠지는 것 같고 오늘도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생각만큼 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은 지금 차원이 다층적으로 좀 나누어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인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 동력인 2차 전지를 하는 쪽은 자원이 너무 많이 쏠려 있고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친 쏠림이 있어서 그거는 좀 따로 떼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2023년 들어오면서 핵심은 뭐냐면 US 달러냐 넌 US 달러냐가 지금 핵심적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22년도에는 모든 자산 중에 최고의 자산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2년이요? 네, 작년도에. 달러. 맞습니다. 오직 달러였거든요. 오직 달러. 그럼 이건 뭐냐면, 마치, 저는 이건, 기준자라고 생각해요. 기준을 재어주는 척도인데, 이 척도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모든 게 떨어진 느낌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US 달러 외에는 모두 안 좋았고, 그거는 뭐 주식 시장도 안 좋았고, 모든 말할 것 없이 다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2023년 들어오면서 딱 그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넌 US 달러가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일단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 게 한계에 도달했다. 즉 소위 말하는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 목적지가 보인다. 이렇게 되면서 언제까지 금리가 올라 이럴 때는 달러 계속 올랐어요. 근데 저기까지 오르겠구나 하니까 달러 강세가 멈추면서 달러 대비 다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사실 상대적인 거잖아요. 달러가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달러가 떨어지면 다른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당연히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23년도에는 넌 US 달러 자산들이 좋았고 거기다 플러스 중국이 돈을 작년 계속 풀었거든요. 한 해 내내 돈을 풀었는데 경기가 회복이 안 됐을 뿐이지 돈은 계속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유동성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국가 1번 금리가 계속해서 YCC라고 하면서 장기 이자율을 찍어 누르는 장기 금리 압박 정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계속 여기서는 돈이 퐁퐁퐁퐁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해서 일본에서부터는 유동성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금융시장이라는 건 정말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많은 곳에 시세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저의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만 특별히 아주 쉽게 투자를 얘기했던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유럽의 전설적 투자자라고 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아주 쉽게 설명했던 그의 말년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돈의 양이 많은 곳에 자산 가격 상승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따져보면 전 세계에서 돈의 양이 많은 건 아시아였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약간 묶여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좀 보여주었었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돈이 몰리고요. 한국이나 예, 아시아 쪽이요. 한국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해결되어야 될 게 생각보다 시점이 되게 빨리 오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미국 달러가 다시 강세가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게 첫 번째 핵심. 그거는 하나 더 거풀을 벗겨보면 미국 금리의 끝이 보일 거냐 여부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잠깐 언급했듯이 6% 정도까지 금리가 가버리면 네. 요거는 그 6% 가는 과정까지는 시장 없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근데 6%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기는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 많이 희박하다고 봐요. 희박하다. 네. 근데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이. 어. 그래서 왜 이렇게 시장이 생각하느냐 하는 건 조금 의문이긴 한데, 네. 지금 연준은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그 연준 인사들이 회의하고 나서 어디 금리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하나씩 점을 찍고 나온단 말이죠. 그 일컬어 우리가 이걸 점도표라고 했고, 그 점도표의 점이 가장 많이 찍힌 자리는 5.1에서 5.4예요. 그래서 이번 3월 23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 이 점도표를 또 찍고 나오겠죠. 네. 이게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5%를 넘었어요. 그리고 페드 와치라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관찰하는 그 사이트의 그 흐름이 네.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제 민간에서 점을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드 와치는. 근데 그게 지금 5.5를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6월 달쯤 되면 5.5를 훌쩍 넘길 거다. 6월 달 넘어가면.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연준이 얘기한 것보다 좀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연준이 만약에 이번 전도표에서 5.1에서 5.4에서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환호를 하면서 다시 이쪽 페드워치의 금리 전망들이 내려오면서 시장은 환호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미국 시장도 오르겠습니다만 미국 달러가 못 올라가면서 아시아 증시도 같이 오를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실물 경기의 흐름이 회복이 될 것이냐 여부인데 누적적으로 지금 이창용 총재께서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부자 되려고 하다가 빠르게 가난해지는 게 이 시장의 속성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조급한 자의 돈이 느긋한 자의 주머니로 넘어가는 게 이 주식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좀 느긋하게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까지 안 좋다고 그럼 내년에 안 좋을 거냐 경기가. 올해 안 좋으면 정말 위기가 오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위기가 올라오면 뭐 몇 가지가 더 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금리가 6%를 훨씬 더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나 네.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고공행진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게 꽤 오래 간다. 뭐 이러면 우리나라도 멈췄던 금리 인상을 또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런 일들이 쌓이면 진짜 경색되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겠죠. 근데 그거까지 상상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네. 그거는 근데 사람 심리라는 건 몰리면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네. 그래서 투자에서 평정심이 중요한 게 몰리거나 쏠리면 안 되거든요. 몰리거나 쏠릴 때 내가 몰렸는지 쏠렸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 투자에서 요게 단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 시간을 두고 뭘 보라는 거냐, 올해 안 좋고 그럼 내년에 왜 어떻게 좋아지냐, 그걸 장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기술혁명의 과정들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기술혁명의 그 산물이고요. 그리고 이 최근의 기술혁명의 산물에는 핵심적인 게 다 반도체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 잠깐 열풍이 불었다가 엔지니어들 사이는 여전히 열풍인데
생성형 AI, 챗 GPT라고도 불리는 이런 엔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쓰이고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메모리 수요는 엄청나게 폭발할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생성형 AI 관련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데 도대체 얼마 정도가 드느냐? 엔비디아에서 만든 A100이라는 그 칩이 최신 칩입니다. 근데 그 칩을 그냥 하나만 덜렁 파는 게 아니고 칩셋으로 팔거든요. 네. 이 하나에 얼마쯤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뭐 조금 비싸요. 네. 컴퓨터 한 대. 네. 뭐 500만 원. 네. 그래도 뭐 네. 아직 틀리진 않으셨어요. $10,000. 네. 그러면 그걸 한번 제대로 구동하려면 그게 한 몇 개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네. 찍어보세요. 10개, 5개, 10개. 네. 10,000개 정도가 필요해요. 10,000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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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버 하나 제대로 구축을 하려면 와. 예. 그 AI 데이터 센터 네. 그죠?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에다 붙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구글은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심지어 네이버, 카카오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생성형 AI 하려면 A100만 개짜리 데이터 센터를 하나씩은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안 그러면 네. 남의 거 써야 되는 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일 거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의 칩 하나를 다른 게 아니라 칩셋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면 메모리 양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마어마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기존에 이거는 이제 AI용 데이터 센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AI용 데이터 센터 말고 우리가 이제 뭐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뭐 애플 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이런 데서 우리가 조금씩 빌려서 쓰지 않습니까? 네. 뭐 한 달에 몇백 기가 뭐 이런 식으로 돈 얼마씩 내면서 네.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그 컴퓨터 한 대, 네. 그 서버용 컴퓨터 한 대가 아주 얇아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CPU를 한 2알 정도 박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그동안에는 500기가 정도의 D램을 박아놔요. 네. 컴퓨터 한 대. 우리 핸드폰 아시다시피 4에서 12기가 정도의 D램을 씁니다. 네. 핸드폰 한 대당. 물론 이제 핸드폰은 1년에 한 12, 3억 대가 팔리니까 대단히 큰 시장은 분명히 맞는데요. 서버가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많이 쓰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럼 과연 이게 잠깐 떴다 유행처럼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게 유지될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유지되거나 발전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해진 미래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앞이 안 보인다고 해도 네. 뭐 시간이 가면 그 시대는 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느긋해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적자라든지 네. 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의 적자는 사실은 앞서서 너무 많이 땡겨서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코로나 때. 네, 저희가 이제 시장에 가서 두루마리 휴지 네. 예를 들어 하나 사간다 했을 때 이 집이 문을 닫는데 그러면 2-3개를 사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 소비할 때까지는 그렇죠. 사러 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기록적으로 좋았다가 너무 기록적으로 꺾였어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재고가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재고가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이번에 다시 살짝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쉬운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간 문제다. 이 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가봐야 되겠죠. 저도 하반기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조금 더 좋은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고가 조정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그 디램 값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되는 예, 그런 상황이 이제 하반기부터 막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도대체 하반기 언제가 그렇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이 반도체고 이창용 형제도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의 반환점을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그 며칠 전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좀 타겟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반도체법 있잖아요. 그거는 또 보니까 독소 조항이 꽤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의 영향은 없을까요?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도가 빠진 데는 TSMC입니다. TSMC를 근거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지역에다 먼저 이미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네. 지은 지가 꽤 오래됩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거 말고도.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보통 한 4나노,
그리고 3나노까지 하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4나노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TSMC에서 그 4나노 공정이 차지하는, 미국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네. 보면 약 5%가 안 될 겁니다. 적네요. 네, 네. 5%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좀 늘릴 수는 있겠죠. 음. 물론 이제 미세 공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나노라고 했기 때문에 미세 공정에서의 점유율은 한 10% 이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체에서는 한 5%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확장하는 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한국도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는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뭐랄까 줄다리기가 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린 공장을 지어주는 입장이잖아요. 느리게 지어도 되고 예를 들자면 그걸 협상을 하면서 지어도 되고, 네. 아니면 그냥 일단 멈춰도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좀 조절을 하는 게, 우리가 뭐 공장을 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손해를 볼 일까지는 없잖아요. 네. 예. 물론 이제 워낙 미국이 약간 깡패 같은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만 협상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제롭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독소 조항이 그대로 다 적용돼 가지고는 그 부분은 좀 힘이 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중에서는 그렇게 TSMC 예를 봤을 때 그렇게 크진 않다. 네. 협상과 조절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항상 뉴스가 그런 게 나오면 네. 엄청나게 비관적이 되죠. 오늘 최근에 오늘 어제 반도체 주식들 엄청나게 그 소부장들이 주가가 빠지거든요. 삼성전자 6만 원 깨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하고 이제 다시 협력한다고 하면서 소부장 그 수출하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이 다 죽거든요. 특별히 네. 가스 업체 같은 경우는 포토레지스터 이런 거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 하락폭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포토레지스터 나 들어봤는데 그럼 그거 누가 만든다는데 주가 하락? 하락이겠네. 그럼 또 공매도 세력도 붙을 거고 회사 큰 회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는 형성되는데, 포토레지스터라는 게 일종의 그 화학 물질이잖아요. 근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이 회사가 만든 걸 저 회사가 만들고 똑같은 걸 여러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다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향을 받는지는 가봐야 알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 투자 심리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난 그 기술 관련 얘기를 드리면, 생성형 AI가 어떻게 생겼나를 보면 GPU에 의해서 생긴 건데, 왜 GPU가 사용되냐면 GPU는 CPU처럼 복잡하고 깊이 있는 연산을 하진 않아요. 근데 단순하고 즉자적이고 즉각적인 계산을 한꺼번에 여러 건을 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개 100마리를 딱 보고 개 100마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CPU에게 개 100마리를 딱 주고 분석하라 그러면 한 마리부터 시작을 해서 개의 눈 사이의 거리, 귀의 모양, 코까지의 거리를 해서 다른 거하고 비교하려 들 거예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근데 GPU가 그렇게 병렬 연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인간의 뉴런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거든요. 다양한 뉴런층이 어떤 정보를 받아서 서로 조금씩 자극을 주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고, 한꺼번에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아주 복잡하게 계산 안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고 저거 뭘까 할 때 저기에 딱 겉으로 그게 요 옆에 이제 책들이 있는데 저 책은 몇 페이지짜리일 것이면 무엇을 얘기할 것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책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의외로 굉장히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러프하다는 겁니다. 네. 투자 세계에서도 그래요. 투자 세계에서도 굉장히 러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러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는 정확하게 맞는 경우도 있고 전혀 딴 동네가 있는 번지수가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실 때 시장에 어떤 심리적인 몰아침이 나왔을 때 이게 분석을 제대로 한 몰아침인지 아니면 그냥 심리적인 요동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나도 같이 그렇게 네. 마음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혼란이 닥칠 때는 그냥 호흡을 좀 하시고 밖에 나가서 찬바람도 좀 쐬시면서 정말 뭐가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자꾸 가격의 움직임에 내 마음이 휘둘리면 좋은 결과 얻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선 반도체를 좀 얘기해 주시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네. 그러면은 좀 연말부터 좋아진다고 하면 네. 지금 시점부터는 조금씩 사 모아가도 괜찮다고는 보세요. 뭐 한 1년의 시계를 놓고 본다면. 차분히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으신다면 뭐 그거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단 근데 하이닉스는 조금 넘어야 될 사람들이 조금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인텔의 중국 공장까지 인수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중국 공장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14나노 디램 기준으로 14나노야 18나노 그 이하의 공정을 못하게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공정 생산의 4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하이닉스한테는 좀 과제고, 그리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금 흐름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런 것들을 인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잘 돌파하냐가 문제인데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서 돌파하고 수요가 다시 확충되면 과거에도 보셨다시피 어마무시한 마진율로 순식간에 돈을 버는 게 반도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는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개가 다르다라고는 조금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네. 뜨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진짜 2차 전지 주식은 뭐 금리나 뭐 경기 침체나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시나요? 일단은 뭐 저는 직접 전기차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보러 물어봐서 너는 다시 내연기관으로 가겠어? 예를 들어 너 같은 전기차보다 조금 더 비싼 뭐 예를 들어 벤츠 S클래스를 줄 테니 한번 타볼래? 이러면 아니. 그래요? 난 싫어. 이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편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미세한 편리성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쌓여서 커져요. 물론 이제 전기료가 크게 올라가면 그때 전기차는 굉장히 위기에 닥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을 한 2025년에서 2030년 어느 시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추세로 많이 전기차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전기차가 그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의 일정 수준 이상을 지금 예상으로는 2035년인가에 50% 정도 점유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35년, 40년 사이 전체 차에서 이게 전력 대란이에요. 네, 그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군요. 전력 대란입니다. 이거 저 최근에 그 깜짝 놀랐는데 한국의 전력 예비율이 9만 메가예요. 전기차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한국에서 점유율이 전체 점유율 한 절반 정도 돼서 갑자기 하루 일시에 같이 충전을 시작한다. 그러면 한전은 그냥 박살나는 거죠. 그 정도. 네, 전력 쇼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향후에 이제 전기 요금은 점차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매력은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전기료가 그렇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매력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일반적인 유가에 비해서 경제적인 거 살 때는 비싸지만 운용의 경제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마치 환경 보호에 동참한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고 뿌듯함. 그리고 이제 일단 드라이빙 감이 내연기관이 그 정도 수준을 만들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뭐 직진성 뭐 이런 것들은 뭐 포르쉐에 전혀 뒤지지 않죠. 전기차 너무 좋은 거 타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그럼 뭐 물론 이제 자동차의 마감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말고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하는 것들이 차가 내연기관 차는 사는 순간 이제 중고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얘는 껍데기는 중고인데 두뇌는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군요. 우리 핸드폰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핸드폰이 조금씩 개량되잖아요. 버전업이 되면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결국 이쪽으로 다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핵심은 이제 가장 자동차 만드는데 많이 드는 비용이 한 40% 정도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선도업체인 테슬라가 굉장히 컸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업체들은 되게 미적미적거렸어요. 내연기관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빨리 바꿀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그 가장 성공적으로 했던 거는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구축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내연기관보다 비용이 싸요. 그러면서 이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연기관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저 같은 아마추어 같아도 차이를 느끼는데 당연히 알죠. 알지만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에서 괜히 쓸데없는 돈 낭비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예전에 LG가 초콜릿 폰하고 소위 말하는 프라다 폰 같은 거 성공해서 그 LG전자가 옛날 폴더폰에 빨아당기는 현금 흐름에 취해서 스마트폰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가 망조가 났잖아요.
굉장히 큰 사업 하나를 잃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차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급해졌어요. 근데 해보려고 하니까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2차 전지가 당장 필요하니까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미국은 중국하고 척을 졌잖아요. 그리고 IRA법도 사실 중국을 제어하는 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외 국가에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국가와 회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노스볼트는 인제에 막 빌드업하고 있는 거니까 네. 아직 멀었고 기존의 강자인 파나소닉 그 다음에 다른 일본 업체들은 생산성이 안 나와서 안 되는 거고요. 뭐 네. 옛날에 뭐 일본의 웬만한 업체를 다 2차 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생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이 LG와 그 다음에 삼성 SDI와 SK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단에서 공급을 해주는 업체들이 지금 신났는데, 그래서 제가 운영한 증시 유튜브인 증시각도기에서 항상 격언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네.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경험하셨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의 결과가 어땠는지 보셔야 하거든요. 맞아요. 돌아가 보면 22년도 연말에는 NFT, 그 다음에 맞아요. 메타버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21년도 초에는 삼성전자였어요. 네, 96,000. 그때 파운드리 하면서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보존하고 있는 그 파운드리 덕택이 막 하면서 난리가 났었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몰리는 데는 항상 시세가 조금 과하게 발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면 그 실적을 그대로 뽑아준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훼손 없이 현대 주가 비싸진 않아요. 왜냐면은 2천억 단의 그 영업이익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연환산하면 한 8천억? 그러면 지금 8조 대? 하면 은 비싸진 않아요. 아직까지 주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몇 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거는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해서 단 1의 의심도 없어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대란 납니다. 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셀업체들은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반도체의 시가총액을 앞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반도체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 이런 얘기하면 또 융단폭격 당하는데. 요즘에 2차 전지 진짜. 아니, 정말 알 건 아시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2차 전지의 구조를 보면 안에 뭐 전에 뭐 예를 들어 전액과 거기에 첨가제를 어떤 거를 해서 안정성을 유지시키고 그래서 원자층을 어떻게 안정하게 할 거냐 그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 부분은 어려운 문제지만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알루미늄 호일, 구리 호일 그 중간에 분리막 분리막을 넣고 전해질을 넣어서 돌돌돌 마르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싹 적층을 하던가 그렇게 해서 탭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반도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가요? 이건 생산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 효율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드릴까요? 왜 반도체하고 다르냐? 2차 전지가 제대로 그 수익성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의 수율이 나와야 되느냐 할 때 적어도 90%에서 95% 이상 돼야 돼요. 즉 100개를 만들었을 때 불량품이 5개 언더로 나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한두 개 정도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 양품이 나와야 돼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양품률이 수율이 한 60%만 50%만 넘으면 마진이 나기 시작해요.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어려운지 말씀드릴까요? 실을 이렇게 세우는 작업하고 비슷해요. 그렇구나. 네. 와, 비유를 이렇게 화가 나네. 네. 이런 원판에 12인치 웨이퍼, 300mm, 300mm 12인치 웨이퍼에 이렇게 작은 막대 선들을 수없이 세우는 거예요. 네. 약간만 기울어주면 불량품이에요. 그건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장비값이 그렇게 수천억씩 하는 거죠. 근데 2차 전지 장비 중에 수천억짜리 보셨어요? 없어요. 네.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해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마진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과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것의 마진율은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일본 업체들 다 망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에서 3개. 물론 이제 뭐 키옥시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3회사만 디램을 만들어요. 쉬우면 이럴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장치 산업이고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아무나
들어왔다가 잘못되는 순간 바로 파산이거든요. 아니 장비 한 대에 2천억, 3천억씩 하는데 한 대가 비싼 거는. 중소기업의 자본금 2천억 되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 네. 그쵸? 근데 장비 한 대가 2천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이 작업은. 그러니까 TSMC한테 저렇게 목을 메고 있는 거고, 그 인텔도 저렇게 지금 4년째 신제품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난리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힘든 이유 인텔 때문이에요. 인텔이 사파이어 레피즈를 지금 벌써 20년부터 만들어서 낸다고 하는 게 아직도 안 나왔어요, 제대로. 이제 올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생산 공정 수율이 안 나오니까 월 100만 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 그만큼 어려워요. 인텔이 어떤 회사입니까? 역사야, 반도체 그렇죠. 역사죠. 근데 그런 회사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2차 전지는 만드는 것 자체는 쉬워요. 근데 수율 올리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율 1% 올리는데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리고요. 과거 18650 원통형 배터리에서 21700으로 파나소닉이 넘기는 과정에서 수율 잡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도 4680 그거 뭐 바로 안 된다는 톤으로 다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 처리가 안 돼요. 막 이런 표현을 했다가 아주 제가 또 문 욕을 다 했거든요. 이걸 돌돌돌돌 많은 게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4680은. 그러니까 안에서 열이 나면 열 처리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옷을 여러 겹 입은 거예요. 내복도 있고 외투도 있고 파카도 있고 그 위에 또 오리털 덧발을 또 입었어. 돌돌돌 많이. 그러니까 열이 나면은 이 열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 템리스로 해서 4680 하려고 하고 이제 곧 양산 단계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산화라는 건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4680이 처음 만들어진 게 이미 3년 전이에요. 근데 아직도 21700에 18650을 대체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만큼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산성을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양산 수율이 높아야 된다는 거는 뒤집어 보면 마진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박하다는 거죠. 박하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마진 두 자릿수 나오기 힘들어요. 맞아요. 한 자리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아니 마진이 높으면 양산 수율이 왜 95% 얘기가 나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반도체처럼 60%만 해도 되죠. 반도체 80%만 하고도 두 자릿수 이상의 마진율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80% 하면은 공장 못 돌려.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첨단 제품이라고 불러주는 대로 돈을 주나? 애플 같은 데는 부르는 대로 값을 쳐주잖아요. TSMC가 미세 선단 공정에 애플한테 걷어들일 마진율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50%가 넘어요. 100원 만들어준 거 우리가 200원 내고 사는 거 애플이 그냥 흔쾌하게 삽니다. 왜? 그거라도 해줘.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왜냐하면 이 라인을 맡아야 되니까. 이 라인을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첨단 공정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 먼저. 근데 배터리는 그게 아니라 싸게 만들어줘. 난 너 안 만든다. 여기다 만든다. 싸게 만들어줘. 너 만들면 또 여기다 만든다? 안 되겠네. 내가 직접 만드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어떤 컴퓨터 회사가 반도체 만드는 거 보셨어요? 근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다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수율 장벽은 매우 높습니다. 네. 이건 근데 그걸 뒤집어서 보면 수율 장벽이 높다라는 건 마진이 그렇게 세진 않다라는 거고,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낮추려고 하는 요인이 끝없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값 자동차를 만들려면 40% 정도 되는 원가를 줄여야 반값 아파트는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줄이려고 하죠. 그 테슬라가 공장을 짓는 이유, 배터리 공장을 짓는 이유도 사실 지렛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업체들을 찍어 누르기 위한.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넌 못 만들어?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네. 그 PC 컴퓨터 이렇게 보면 안에 CPU가 있잖아요. 네. 인텔 CPU. 근데 그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이제 조립하는 그런 것들은 싸게 파니까 거기서 마진이 좀 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2차 전지도 약간 셀 단위에서는 네. 조금 마진이 줄어들 수 있어도 소재 단위에서는 네. 또 차별화가 될 수 있고 거기는 조금 기술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소재단은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그런 정도 수준의 양산 라인을 갖고 있는 데가 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양산 라인을 구축한 데가 당연히 더 좋은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 가격하고 이런 가격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초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고요.
결국 그 인류의 기술 진보 과정에서 생산성 혁명이라고 표현되는 그 모든 과정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리튬 가격을 꺾었는지 떨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중국이 일부러 떨어뜨린 건지는 결국 그 단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가격은 다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익 증가폭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미래 이익까지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쳐주는 건데요. 근데 주식은 저는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잘 돼야 된다고 보고 한국의 주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한테는 너무 중요한 사업이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주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항상 우리가 그 테슬라에서도 봤습니다만 테슬라가 분할하기 전 1,300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분할 이후 한 400달러대 거래가 됐었죠. 반값 됐죠. 네, 근데 그때 어땠냐면 정말 꿈과 희망이 가득 찼었거든요. 테슬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잘합니다. 못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꿈을 버리게 할 회사도 아니고 꿈을 계속 키워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열광이 400달러대를 만든 거잖아요. 네. 저는 2차 전지도 똑같다고 봐요. 앞으로 중요한 사람하고 잘 돼야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래야만 하고 기업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 당연히 총량 기준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불보듯이 정해진 미래인데 주가가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입니다. 저는. 예, 그거는 지난번 테슬라의 400달러대하고 네. 지금 한국의 지금 2차 전지 가격이 궤적이 비슷하지 않은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중국은 꺾이기 시작했어요. 세계 1위인 CATL은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거기도 꿈과 희망이 가득하거든요. 네. 물론 기술력은 한국이 더 앞서 있고 그런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장이 이렇게 조금 다시 이렇게 올라타는 거, 새로 올라타는 거, 포모를 약간 느끼면서 그런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원래 주식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남 잘 되는 건 박수 쳐주시고요. 네. 부러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네. 그분들은 신났죠. 너무 축하할 일이잖아요. 인생의 수익을 내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가서 시장에서 뛰어들어서 뭐 매매 영역으로 좋은 결과를 얻겠다? 뭐 그거 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20몇 년 여기 이 시장에 있으면서 대체로 보건데 잘하시는 분보다 못하시는 비율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할 거야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식시장은 매일같이 열립니다. 이 말인즉슨 기회는 매일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일 위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된 거는 잘 된 걸로 박수 쳐주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투자는 많이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절대 아니더라. 많이 한다고 돈을 벌자면 경제 관련해서는 경제학자들이 제일 많이 할 텐데 경제학자들 중에 누가 돈을 벌었냐 주식 투자로 없다. 케인즈 리카르도 빼면 없다. 그러면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다. 결국은 훨씬 더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중요한데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거에 마음이 콩당콩당 뛰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새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을 더 보는 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지금 반도체 아무도 주목 안 하나요? 주목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주목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 봐서는 주목을 아예 안 하는 쪽은 따로 있죠. 말씀드려볼까요? 네. 욕먹을 영역인데 건설. 네. 물론 이게 뭐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밝혀주는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 가격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뭐 은행, 증권, 뭐 이런 거 가격이 영원히 낮은 가격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낮을까요? 언제 올라올지 모르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2020년장에서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다 2배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때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거긴 너무 후졌어라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일컬어 이제 우리 버핏 옹께서는 다백공 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영역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엔터는 정말 성장 산업이거든요. 요즘에 저는 드라마 안 봤는데 요즘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안 봤는데 한번 보니까 정말 빠져들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미드를 일부러 안 봤거든요. 미드 한번 보면 빠져 들어가니까. 근데 한국 드라마들이 요즘에 미드 못지않은 강력한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나오기만 하면 글로벌 몇 등 안에 들면 네. 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재밌으니까 잘 만드니까. 그리고 K-팝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K-팝이 한번 콘서트를 하면 홀이냐, 아레나냐, 돔이냐에 따라 틀리는데 좀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경우에 돔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2년 반인가밖에 안 걸렸어요. 보통 돔까지 못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돔은 이제 몇만 단위의 관객이 있는 거잖아요. 아, 인기로 오는데 2년 걸렸다는 거. 그 돔에서 콘서트 하는 데까지 2년. 원래 4에서 5년 아예 영어를 못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는 건데. 근데 그게 지금 반절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콘서트를 하면 현금 유입이 얼마냐? 한 400억씩 돼요. 한 번 하는데요? 네, 어마무시하잖아요. 와. 아니 근데 물론 이제 뭐 이거 차포 띄워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400억이라고 영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좀 크게 잘 벌어서 그러면 밸류에이션 4천억이에요. 그럼 매년 한 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도 굉장히 큰 사업일 수 있어요. 뭐 지금 SM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오른 것 같지만 3조 대거든요. 근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컨텐츠와 더불어서 이 엔터가 같이 잘 맞아 들어가는 영역이니 이거는 정말 굉장한 상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서양 애들 데리고는 이거 못 하겠구나 이런 느낌 들어요. 왜냐면 그 숙식 숙식 다 하면서 숙식, 공동생활. 네, 그걸 뭐라 그러죠? 다 마치 군대처럼 아이들이 그 혈기 발랄한 아이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 정말 단체 합숙을 하면서 자유도 없으면서 심지어 초기에는 핸드폰 같은 것도 안 줘요. 네. 진짜 빡세게 하는. 네, 끊임없이 훈련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우리 우리 서편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피를 토하게 만들어서 노래를 하잖아요. 딱 그 시스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의 시스템이. 이거를 그러면 서양의 자유로운 애들이 할 수 있을까? 보세요. 서양의 그룹이 있나? 그러게요. 네, 춤 잘 추잖아요. 네. 근데 팀으로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 팀으로는 힘들어. 예,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상당히 독특한 문화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니까 이런 쪽에서도 잘 찾아보고 발굴해 보시면 성장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뭐 건설, 금융 같은 담배꽁초 투자도 있고 이런 새롭게 성장하는 영역도 있고요. 그다음 저는 또 이것과 관련해서 K-뷰티 이런 쪽도 굉장히 큰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성장하는 영역. 네. 그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 얼굴이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예, 그리고 얼마나 관리가 잘 돼 있는지. 우리 웅달님 엄청 잘생기셨거든요. 피부 좋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다 그런 그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이게 다 그런 문화거든요. 네. 이것도 수출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본성이잖아요. 네. 이뻐지고 강해지고 멋지고 싶어지는 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본성을 다루는 영역인데 이 영역이 저는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한국의 초엘리트들이 전부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네, 그리고 우리는 그 테크를 잘해요. 전기 제품 잘 만들어요. 텔레비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이런 거 잘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의사가 테크하고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K-뷰티 같은 게. 아주 뭐 터질 수 있는 영역이죠. 게다가 미용에 관심 너무 많아. 성형외과 1등한 사람들은 성형외과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도 굉장히 그 미래가 밝은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거 내가 못 먹어서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네. 아까 박수 쳐주는 말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로 눈을 돌려보면 있어요. 얼마든지 있고 찾아보면 됩니다. 심지어 K-푸드? 요즘 뭐 이미 시세가 낮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우습지만 K-팝의 아류예요. K-푸드는. 그 아주 유명 연예인이 그 불닭볶음면 먹어서 그 불닭볶음면이 미친 듯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아예 수출 한국 옆에다 지었어요. 그 정도예요? 네, 다 전량 수출이에요. 밀양에서 만든. 이미 주가가 올랐으니까 뭐 이건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관에서 터지는 것들이나 이런 영역들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 이런 게 재미 아니겠어요? 투자하는데. 네, 그래서 남들 가는 거 나 못 먹어서 배 아파 뭐 이러지 마시고 자기의 영역을 찾아서 그리고 기다렸을 때 시세가 오면 그거 참 행복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그 투자에서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이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영역이 고생해서 씨를 뿌렸는데 싹을 틔워서 올라오면서 열매가 달리는 걸 눈에 보게 되면 그게 가장 큰 이 투자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시세가 낮다는 거는 보통 어느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저요? 네. 저는 보통 그
저 개인적으로는 한 시세가 한 2배 정도는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요. 2배 정도 나야 되는데 잘 못 나서 20-30% 나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한 2배 이상은 날 수 있는 영역에 투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한국에 그게 많습니다. 한국에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좀 중소형주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중소형주에도 많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더 많죠. 중소형주에 굉장히 많아서 중소형주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도 20만 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50% 이상 빠졌고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두 회사 중에서는 네이버의 수익 창출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의 장악력은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장악하는 툴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장악력은 카카오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카카오는 회사를 너무 분할해서 쪼개가지고 상장하는 바람에 이익 분산된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지주회사는 하고 자회사가 같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주회사가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 투자하려고 하는 PCB 업체가 하나 있는데 자회사와 모회사가 같이 상장되어 있는데 모회사를 다 내가 100% 먹으면 자회사도 내 거잖아요. 맞죠? 네. 자회사 시가총액 1조예요. 모회사는 1,000억이에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그렇죠? 네. 외국 투자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주주권이 강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의 시세가 완전히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구글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마 밑단에 한 수백 개 되지 않겠습니까? 알파벳 하나로 상장돼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카오는 좀 열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좀 낫죠. 네이버는 이렇게 회사를 그냥 하나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도 좋고 그래서 네이버는 조금 더 뭐 반등을 할 것이고 향후에 이제 새로운 그 영역에서 어떻게 개척을 잘하느냐 지금 쇼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자로 잘하고 있어요. 사실 반쯤은 이커머스 회사 아니냐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경쟁해야 되는 경쟁 업체가 너무 세다는 거지.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예. 물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툴을 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가 들어와도 이거는 점령하기 힘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를 들어 생성형 AI 이런 거 하면 자기보다 몸집이 몇백 배가 큰 구글 마소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추가 투자하면 100억 달러예요. 네. 추가 투자만. 추가 투자 100억 달러 10쪽으로 그냥 쏠 수 있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 100억 달러를 여러 군데 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군데 쏠 수 있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섭죠. 과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되냐는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커머스나 이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가 조금 전고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겠다. 쉽지는 않다. 이익이 증가해야 돼. 왜냐면은 그 꿈이 있을 때는 이익 상관없이 주가가 달리거든요. 근데 이제 꿈이 싣고 난 자리에는 숫자 계산이 들어갑니다. 주식시장에 보면. 근데 이 회사들이 이제 대략 네이버는 대략 이익의 한 30배 정도 수준, 그 다음에 30배 내외 수준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카카오는 40배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이익이 증가해서 그 숫자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점장님께 만약 지금 한 1억 원 정도 있으시면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어요? 일단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금리물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금이요? 예, 예금이 지금 한 4%대까지 나오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일부 편입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로 들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미국의 단기채가 너무 매력적이죠. 2년물 국채가 5%니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 이상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나오게 되면은 4% 내외에서는 장기채도 매입이 괜찮다. 근데 이제 세금 문제가 있고 그건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 환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달러가 계속 강세는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달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거 고민하시고요. 국내 주식에서는 지금 시장이 약간 좀 뭐랄까 쏠려 있습니다만 그 안 쏠린 쪽으로는 여전히 강한 매력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뭐 성장도 있고 담배꽁초도 있고 그건 자기 성향이에요. 겁이 많으신 분들은 담배꽁초를 사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모험으로 산다. 나 한국의 미래에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시세가 덜 난 성장주 영역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24년 되면 네. 2023년 지금보다도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가능성은 매우 높죠. 매우 높다고 보세요? 매우 높죠. 네,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건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이냐, 내려가는 게 그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22년에 너무 세게 얻어맞았어요. 보통 이렇게 세게 얻어맞으면 항상 사이클에 반대 사이클을 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는데 꼭 하락이 길어지면 영원한 하락이 있을 것 같고 상승이 길어지면 꼭 영원한 상승이 있을 것 같은 논평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시장이 더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 폭락은 시작도 안 됐다. 그러기에는 너무 모든 지표들이 안 좋고요. 안 좋았었고요. 이미 바닥을 찍고 왔고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약간 폭락론자들 또는 소위 말하는 거의 공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완전 내리죠. 네. 그럼 내리면 공황이 올 거냐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내릴 때가 오히려 한 번 더 쫙 빠진다, 증시가. 그걸 뭐냐면은 금리가 그 논리는 뭐냐면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안 좋은 것을 자인하는 것이니 경기가 안 좋은 곳에 어떻게 주가가 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자본시장 수백 년의 역사에서 더욱 정확했던 하나는 돈의 양이 많아지면 시장이 오르고 돈의 양이 적으면 시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80년대 이후로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1980년대 이후로. 그때는 채권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모기지 채권이 없었다는 거 아세요? 1980년대 그렇죠. 초반 그 전후로는. 우리나라도 전세자금 대출 들어온 게 몇 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땐 전세자금,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만든 가장 강력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한국의 부채 비율을 이렇게 높게 만들지 않으려면 전세 대출이 없었어야 되는 거일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랬다면 집값도 이렇게 안 올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올랐다가 빠지는 일도 없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항상 부채, 돈의 양이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것은 전세자금 대출로 레버리지가 한 번 더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보다가 이러다 월세자금 대출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초레버리지죠.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커지는 과정에서는 시장은 뜨겁게 달궈지지만 레버리지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2007년, 8년도에 리먼 사태를 통해서 경험을 크게 했죠. 그리고 민간 부채가 너무 많으면 꼭 위기가 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다른 거는 미국은 민간 부채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가계 부채 비율이 80% 언더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국가 부채죠. 네. 국가 부채에서 난리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민간 부채. 1929년 대공황도 민간 부채가 어마무시했구나. 2007년도도 그랬었고, 한국도 98년도 IMF 때 민간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기업들이 부채를 엄청나게 갖다 썼죠. 네. 그리고 엔화 캐리 자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금리의 엔화를 가지고 와서 단기로 빌려와서 장기로 빌려줬죠. 네. 근데 얘네가 돈을 걷어가면서 미스매치가 나면서 망하게 된 거죠. 항상 부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총량 부채가 많다. 그건 인정하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민간 부채가 아니라는 점, 미국은. 근데 한국은 민간 부채라는 점. 그래서 한번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면 3.75로 더 오르면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의 통파가 닥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점장님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네.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에 휩쓸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급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주식시장이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있어 왔던 시장이니까 오늘이 아니면 내일도 기회가 있고, 그러니 당장의 기회를 못 잡았다고 아쉬워하실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을 너무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을 보면서 시장을 맞춰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 여기서 자산을 형성했던 상당히 높은 수준 비율의 사람들은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그들과 꽤 긴 시간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기업이라 함은 DNA가 좋고,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비싸지 않은, 산업 전망이 밝은,
이게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혹시나 오늘 제가 방송에서 좀 느끼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2차 전지가 너무 뜨거워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은 댓글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네. 근데 또 20년 동안 이쪽 시장에 계시면서 봐오셨고 네. 조심해야 될 점을 또 지목해 주신 거니까. 네. 안 다치면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자 하지만 또 하나는 안 다치면 기회가 와요. 네. 근데 다치면 기회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남 잘 된 거는 잘 됐으니 너무 축하할 일이고, 같이 기뻐할 일이고, 밥알이라도 함께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예, 기뻐할 일이에요. 네. 남의 자산이 늘어난 건. 근데 그걸 너무 탐하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언제든지 이 시장은 과욕과 과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제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 19년부터 나왔잖아요. 소위 말, 아주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 나오면서부터 나왔는데, 저를 3년간 지켜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시장을 전망하고 이런 건 틀린 적도 많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게 심리 페이스 역할은 좀 한다는 거죠.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심리적으로. 지나보시면 지금 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아마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제가 왜 저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마지막에 좀 부동산 얘기 한번 해주셨는데 그것도 정말 저는 참 와닿았던 게 진짜 그 부동산 요즘에 많이 빠지니까 네. 그 과열했을 때는 전혀 그게 안 보였었다가 지금 이렇게 좀 큰 타격을 입고 거의 약간 멘붕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혹시나 또 재현되지 않을까. 그렇죠. 부동산은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영역이고, 주식은 그렇게 그리고 절대 꼭 드리고 싶은 말, 신용 쓰지 마시고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자기 돈으로만 하십시오. 레버리지를 쓰시려면 전체 자산의 10% 언더를 정말로 내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됐다고 확신할 때만 쓰십시오. 네. 아니면 쓰지 마십시오. 그게 더 빠르게 실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지름길 역할을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지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